1965년 청와대 대통령실. 박정희 대통령은 책상을 내려치며 대노하고 있었다. 아니 님자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자금 부족과 국제사회의 불신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서 어렵습니다. 그래? 자금, 불신, 우리가 언제까지 그 벽에 갇혀서 살아야 되나? 우리도 당당하게 산업화의 길을 걸어서 자주적 생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박정희는 60년대 한국의 절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강력한 의지로 국가 발전을 향해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 첫 번째 목표는 종합제철소 건물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결의였다. 이 난관을 당해하는 것은 강력한 지도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돼. 누가 좋을까? 맞아. 박태준이 제격이야. 님자, 예, 각하! 박태준이 불러와봐. 예, 각하! 그렇게 해서 박 대통령은 박태준 대한중석 사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박태준은 박정희가 대위로 있었을 때 소위로 박정희 보좌관을 했었다. 박태준은 그 당시의 불굴의 투지와 똑똑한 머리로 이미 박정희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 그랬기에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박정희는 종합제철소 프로젝트를 수행할 적임자로 박태준을 생각한 것이었다. 당시 종합제철소 건설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최우선 사업이었음에도 자금 부족과 국제사회의 불신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청와대로 불려온 박태준은 박정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다. 박정희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님자도 알다시피 나는 제철소 건설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최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심혈을 기울여 왔어. 그런데 나라에 돈이 없는데 어쩌겠나. 외국이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내가 기필코 제철소를 건설해서 그들의 콧대를 꺾어놓고 말 거야. 님자가 이 일을 맡아서 해줘야겠어. 이에 박태준 사장은 섣부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문제의 본질을 먼저 파고드는 전략가적 면모를 보였다. 카카, 니시야마 사장을 초청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우리 제철소 건설 계획이 무산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해결 방안은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거야. 이 짧은 합의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지적 기반이 되었다. 실패의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는 박태준의 접근법은 그가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향방을 이끌어갈 전략가임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최고의 방법은 선진국의 성공 사례에서 길을 찾아야 돼.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1880년대에 이미 근대적 제철소를 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부강한 산업국가가 된 역사를 만들었지. 특히 일본의 철강 산업이 1950년 연산 500만 톤 수준에서 불과 10년 만인 1960년에 2200만 톤을 돌파하며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다. 전후 일본 경제 부흥의 상징인 가와사키 제철소와 그 성공을 이끈 니시야마 야타로 사장을 언급한 것은 후바의 주자로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인 성공 모델 연구를 통해 모색하는 냉철하고 전략적인 접근이었다. 1960년대 한국의 절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 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는 한 국가 지도자와 유능한 기업가의 만남을 통해 종합 제철소 건설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발현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결의가 모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1965년 초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 대한중석 사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당시 종합제철소 건설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최우선 사업이었음에도 자금 부족과 국제사회의 불신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박 대통령은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임자도 알다시피 나는 제철소 건설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최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심혈을 기울여 왔어. 그런데 나라에 돈이 없는데 어쩌겠나. 외국이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내가 기필코 제철소를 건설해서 그들의 콧대를 꺾어놓고 말 거야. 임자가 이 일을 맡아서 해줘야겠어. 이에 박태준 사장은 섣부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문제의 본질을 먼저 파고드는 전략가적 면모를 보였다. 카카, 니시야마 사장을 초청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우리 제철소 건설 계획이 무산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해결 방안은 나올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즉시 동의했다. 바로 그거야. 이 짧은 합의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지적 기반이 되었다. 실패의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는 박태준의 접근법은 그가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향방을 이끌어갈 전략가임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다. 이어서 박태준 사장은 선진국의 성공 사례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1880년대 이미 근대적 제철소를 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부강한 산업 국가가 된 역사를 상기시켰다. 특히 일본의 철강 산업이 1950년 연산 500만 톤 수준에서 불과 10년 만인 1960년에 2200만 톤을 돌파하며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다. 전후 일본 경제 부흥의 상징인 가와사키 제철소와 그 성공을 이끈 니시야마 야타로 사장을 언급한 것은 후발 주자로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인 성공 모델 연구를 통해 모색하는 냉철하고 전략적인 접근이었다. 나아가 박태준 사장은 철강 산업은 거액의 자본이 들어가기 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어.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그의 주장은 프로젝트의 초기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대화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처럼 거의 무의 상태에서 시작된 포스코 건설이 두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에서 태동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제 이 의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찾아 국제사회로 눈을 돌리는 험난한 외교의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국가 재건을 향한 뜨거운 의지만으로는 자본과 기술이라는 혁신의 벽을 넘을 수 없었다. 한국은 국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경제의 두 중심축인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동시에 외교적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이는 단순한 원조 요청을 넘어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성공의 경험까지 흡수하려는 치밀하고 다각적인 전략의 시작이었다.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 방문은 베트남 전쟁의 국군을 파병한 데에 대한 보답이자 제2차 경제개발 계획에 필요한 원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다목적 외교 활동이었다. 이 방문을 통해 박 대통령의 국제적 이미지는 독재자에서 자유진영을 수호하는 지도자로 변모했으며 국내에서의 정치적 입지 또한 한층 강화되었다. 방미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세계 철강 공업의 메카로 불리는 피츠버그 방문이었다. 이곳에서 박 대통령은 세계적인 철강 엔지니어링 업체 코퍼스의 프레드 포이 회장을 만났다. 이 만남은 극동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철강 시장에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포이 회장은
5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제 차관단 구성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제안은 국제사회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준 한 줄기 빛이었다. 그러나 여러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 컨소시엄 방식은 훗날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 프로젝트를 좌초 위기로 몰아넣는 혹독한 시련의 서곡이었다. 미국에서 자본 조달의 실마리를 찾았다면 일본에서는 기술과 경험이라는 또 다른 핵심 요소를 구하고자 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박태준 사장은 일본 양명학의 거두이자 현대판 왕사로 불리며 정재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던 야스오카 마사히로를 찾아갔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것을 강조했던 야스오카의 철학처럼 박태준은 단순한 기술 자문을 넘어 일본의 성공 철학과 경험을 직접 전수받으려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1965년 6월 야스오카의 주선으로 초청에 응한 니시야마 사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박태준 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인천, 울산, 포항 등 5개의 제철소 후보지를 꼼꼼히 둘러보며 입지 타당성을 평가했다. 이 과정을 통해 박태준 사장은 제철소 입지 선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을 직접 쌓아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니시야마 사장의 방안이 가져온 가장 큰 충격과 변화는 바로 규모에 대한 그의 조언이었다. 그는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최소 100만 톤 규모로 시작해야 경제성이 있다고 단언했다.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30만 톤에서 최대 60만 톤 규모를 구상하고 있었고 국내의 제철소들이 5만 톤이나 10만 톤 수준이면 꽤 큰 곳으로 평가받던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니시야마의 제안은 한국 제철소 건설 계획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더 큰 비전을 품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일본은 얼마나 크게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두 가지 조언이 결합되면서 한국의 제철소 계획은 거대한 규모와 복잡한 국제협력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 막연했던 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되는 견고한 밑거름이 마련된 순간이었다.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적 노력과 세계 최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안개 속에 있던 제철소의 꿈은 마침내 손에 잡히는 청사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 단계는 리더십의 확고한 결단과 함께 비전이 공식적인 프로젝트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박태준 사장은 니시야마 사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브리핑했다.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박태준 사장의 입증된 경영 능력을 깊이 신뢰하며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정권을 공식적으로 위임했다. 박 사장. 대한중석을 정상화해서 흑자를 낸 사람은 임자뿐이야. 이제부터는 제철소를 건설하는 일로 나를 좀 도와주게. 계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게. 나는 뭐라고 해도 임자의 뚝심과 능력을 알고 있지. 만성적자에 허덕이던 회사를 1년 만에 순이익 12억 원의 회사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임자 아닌가. 골칫거린 대한중석을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만들어 놓았으니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도 잘해 나올 것으로 믿네. 만성적자 기업이었던 대한중석을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그의 능력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거대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기반이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제철 산업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대화였다. 이 결단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1965년 9월 일본 정부와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철강산업조사단을 파견해달라는 공식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내부적인 논의나 비공식적인 타진이 아니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종합제철소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 길목에 공식적으로 들어섰음을 세계에 선언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무에서 시작된 철강의 꿈이 마침내 현실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박태준의 유년기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둡고 시린 시대적 배경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서름은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민족의식의 뿌리를 내리게 한 자양분이 되었다. 훗날 그의 삶을 관통하게 될 불굴의 의지는 바로 이 시기에 싹트고 있었다. 1927년 동해와 남해가 만나 명물 기장 미역을 키워내는 경남 기장의 작은 갯마을 임랑리에서 박태준은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무렵 조선은 일제의 강점이 극에 달한 시기였고 일본의 상업 자본은 마을의 어업권마저 잠식해 들어왔다. 수백 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를 잃은 어민들은 하나둘 고향을 등졌고 박태준의 가족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가 6살 된 해 일가는 먼저 자리를 잡은 큰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조센징이라는 멸시적인 호칭은 소년 박태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겼다. 그는 이 차별을 극복할 현실적인 방법은 공부든 운동이든 일본 학생들에게 뒤지지 않는 것이라 다짐했다. 그저 감내하는 대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중학교 2학년의 나이에 유도 2단에 오를 만큼 운동에 열정을 쏟았던 것은 결코 체력에서만큼은 일본인 학생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내면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른 결과였다. 귀국한 18살 청년 박태준은 서툰 모국어부터 다시 익혀야 했지만 그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5가지 귀한 자산을 품고 있었다. 수학과 과학 지식, 완벽하게 구사하는 일본어와 몸에 밴 일본 문화, 순수하게 간직한 민족 의식, 건강하게 잘 지켜낸 몸, 그리고 청년의 늠름한 기상이 그것이었다. 이 자산들은 혼란스러운 신생 조국 건설의 과정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잠재력이었다. 그의 내면에 응축되어 있던 민족의식이 조국을 향한 애국심으로 발효되는 순간 그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준비를 마치게 될 터였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다. 조국은 극심한 이념 대립과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신탁 통치 찬반 논쟁은 격화되었고 남북 분단은 현실이 되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던 박태준에게 혼돈의 조국은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다. 방황하던 그는 길을 찾기 위해 도쿄로 돌아갔지만 패망한 일본의 수도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와사다 대학에서의 학업을 포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바로 그때 패망 직전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들었던 양명학 대가 야소카 마사히오로의 강연이 뇌리를 스쳤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사심을 버리는 것이다. 이 한마디는 훗날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신념으로 자리 잡았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결정했다. 그가 군인의 길을 택한 것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려는 결단이었으며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된 운명적 선택이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대학까지 공부한 맏아들의 갑작스러운 선언이 못마땅했다. 대학까지 공부했는데 군인이 되겠다는 거냐? 건국에는 반드시 건군이 있어야 합니다. 훈련만 받으면 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조국에서 뜻깊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창군이 시급했던 조국은 그와 같은 인재를 필요로 했다. 그는 단기 장교를 육성하던 육구사관학교에 입교했고 이곳에서 훗날 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박정희 교관과 처음 만나게 된다. 6.25 전쟁은 소위로 임관하여 38선 포천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그에게 어김없이 찾아왔다. 개전 3일째, 비 내리는 미아리 고개에서 그의 중대는 소련제 탱크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중대장 12명 중 10명이 전사하는 죽음의 시간 속에서 그 역시 죽음을 각오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후퇴 대열에 합류했다. 전선은 포항 형산강까지 밀렸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전세는 역전되었고 그는 북진을 거듭해 청진까지 올라갔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흥남 철수와 일사 후퇴를 겪는 등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었다. 1953년 7월 휴전이 체결되었을 때 그는 중령 계급장을 단 채 멀쩡히 살아남아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세 개의 무공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불세출의 일꾼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 끔찍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자로서 평생의 좌우명이 될 두 가지 신념을 새겼다. 바로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 바쳐야 한다는 것과 절대적 절망은 없다는 불굴의 의지였다. 이 두 문장은 그의 남은 공직 생활을 이끌어갈 확고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1956년 국방부 인사과장으로 부임했을 때 그는 부패의 유혹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자리는 온갖 청탁이 오가는 요직이었지만 그는 이를 경멸하고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단칸 쇳방사리의 고단함 속에서도 그는 부정한 돈의 유혹과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딸깍바리 장교의 아슬아슬한 외기를 위태롭게 바라보았지만 그는 언제나 당당했다. 그의 원칙이 가장 극적으로 빛을 발한 것은 1957년 11월 2호 사단 참모장 시절이었다. 부임 후 첫 과업은 장병들의 김장을 챙기는 일이었다. 당시 군에서 김치는 사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김장 현장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고춧가루에서 매운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즉시 병참 장교에게 고춧가루 한 자루와 물 한 양동이를 가져오게 했다. 고춧가루를 물에 붓자 순식간에 맹물이 붉게 물들었다. 박태준 대령이 양동이에 팔을 넣어 건져 올린 것은 다름 아닌 톱밥이었다. 당시 사회는 이승만 정권 말기에 병폐가 만연하여 가짜 참기름 등 온갖 가짜 식품이 판을 치던 시절이었으나 군대마저 이 지경이라는 사실에 그는 분노했다. 이런 걸 병사들에게 먹여? 이런 개 돼지 같은 새끼들 적이고 반역자야. 그는 즉시 가짜 고춧가루의 재고를 파악하고 납품업자와 관련자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사단장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고 더 높은 상부에서는 납품업자를 교체하지 말고 넘어가라는 압력까지 들어왔다. 그날 저녁 문제의 납품업자가 돈봉투를 들고 그의 숙소를 찾아왔다. 참모장님, 다 저의 잘못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번에 참모장님이 저희 뒤를 봐주시면 저는 두고두고 참모장님의 뒤를 봐드리겠습니다. 박태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오른손으로 권총을 움켜쥐고 소리쳤다. 야 이 새끼야, 그 더러운 돈 가지고 당장 꺼져. 쏴 죽이기 전에 다시는 우리 부대 근처에 얼쩡거리지도 마. 겁에 질린 납품업자는 그대로 주랭랑을 쳤다. 며칠 뒤 코를 찌르는 매콤한 향을 풍기는 진짜 고춧가루를 실은 트럭이 연병장으로 들어서자 병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군납 비리 하나를 적발한 것을 넘어 병사들의 떨어진 사기를 드높이고 부패가 만연했던 병영에 경종을 울린 통쾌한 승리였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강직함은 곧 시대가 요구하는 또 다른 리더, 박정희의 눈에 들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 사람의 능력과 강직함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과 만나는 순간이 있다. 박태준에게는 박정희 장군과의 만남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다. 이 운명적 만남은 한 군인의 삶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 산업발전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1960년 1월 육군 본부에서 박정희 장군은 박태준 대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박대령, 이번에 내가 부산 군술기지 사령부 사령관으로 발령받았어. 나와 함께 사령부 인사 참모로 가세.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거사를 준비하던 박정희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재를 모으고 있었고 박태준은 그가 찾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그러나 4.19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장면 정부는 박정희 장군을 다른 곳으로 전임시키고 박태준 대령은 1960년 8월부터 미국 육군 부관학교로 연수를 보내며 둘을 떼어 놓았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박태준에게 새로운 역량을 갖추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군대에서 최신 행정 이론과 관리 제도를 집중적으로 배우며 국가 경영의 시야를 넓혔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대가 한강을 건너 수도의 주요 시설을 장악했다. 4.19 혁명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는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5.16 군사혁명으로 명명된 이 사건은 박태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한국 지성계를 대표했던 잡지 사상계의 발행인 장준하는 1961년 6월호 권도안에서 시대의 복잡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대변했다. 4.19 혁명이 이번 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 혁명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혁명이다. 따라서 5.16 혁명은 우리들이 민주주의를 육성하고 개화시켜야 할 민주주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는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일이다. 장준하의 이 평가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불행과 국가적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불가피성 사이에서 고뇌하던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바로 이 격동의 한복판으로 박태준이 소환되고 있었다. 혁명이 성공한 지 이틀이 지난 5월 18일 저녁, 박태준은 박정희 장군의 전화를 받았다. 다짜고짜 던져진 제안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직이었다. 박대령, 내 비서실장 좀 맡아주게. 저는 그 자리가 부적절합니다. 그 방면에 아무 경험이 없습니다. 박태준이 완곡히 거절하자 박정희는 그를 혁명 동지 명단에서 제외했던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상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로 맺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가 왜 혁명 동지 명단에서 자네의 이름을 뺀 줄 아나?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하고 개인적인 이유야. 우리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이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혁명이 실패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는 생각에서였네. 박태준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최고 권력자의 비서실장이 된 그는
빈틈없는 일처리로 혁명 정부의 안정을 도모했다. 특히 5.16에 반대했던 이한림, 강영훈, 김웅수 장군 등을 처벌하는 대신 미국 유학길에 오르도록 건의한 일은 그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일처리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해 8월, 육군 준장으로 진급한 그는 곧 군복을 벗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상공 담당 최고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한 명의 직업군인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경제 관료로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인생에 경제라는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다. 1961년 9월 국가재건 최고회의 상공 담당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박태준의 삶이 경제와 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주어진 직책이 아니라 폐허 속에서 한국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의 시작점이었다. 그는 곧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하며 학자들을 추천했고 책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전국의 지지부진한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열악한 실상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문제의 본질을 현장에서 파악하려는 그의 실사구시적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당시 혁명정부가 구상한 조국 근대화의 핵심은 단연 철이었다. 철은 모든 산업의 기초이자 국가의 뼈대였다. 철이 있어야 철길도 깔고 교량을 만들어 도로도 연결하고 항만 설비도 갖출 수 있다. 철이 있어야 건물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학교도 짓는다. 철이 있어야 선박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밥을 지을 솥도 만든다. 이처럼 국가 발전의 필연적 전제였기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종합제철소 건설이 포함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1962년 5월 일제강점기에 건설되었던 삼척 삼화제철 용광로에 다시 불을 붙이는 화입식이 열렸다. 박태준도 기대를 안고 현장을 찾았지만 용광로의 불꽃은 단 하루 만에 꺼져버리고 말았다. 이는 당시 한국이 처한 기술적 한계와 제철소 건설이라는 과업의 어려움을 뼈아프게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1960년대 한국의 산은 6.25 전쟁의 상흔과 고질적인 빈곤으로 인해 대부분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었다. 붉은 흙만 드러난 산야는 국가의 황폐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풍경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녹색혁명이라 명명한 국토, 녹화 사업에 착수했지만 박태준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나무를 심어도 당장 밥을 짓고 방을 때울 뗄감이 없는 국민들이 그 나무를 베어다 쓰는 한 국토 녹화는 공연불에 불과했다. 즉, 녹화 사업의 성공은 나무를 대체할 안정적인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함수 관계에 있었다. 이 전략적 통찰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운명처럼 이정환 국립광물지질연구소장이 박태준을 찾아왔다. 그는 국내 무연탄 매장량이 기존에 알려진 3천만 톤이 아니라 제대로 탐사만 한다면 15억 톤에 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소 인력과 예산의 대폭적인 증원을 건의했다. 산림 녹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무연탄을 쓰면 자원도 되고 산림 녹화도 됩니다. 이정환 소장의 브리핑을 들은 박태준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 불과 이틀 후 그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을 직접 대동하고 남영동의 작은 연구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그의 신속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행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지난번 보고한 내용을 자세하게 그리고 소신껏 박 의장에게 보고 드려. 최고 결정권자 앞에서 이정환 소장은 모든 열과 성을 다해 설명했다. 보고가 끝나자
박정희 의장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결단을 내렸다. 연구소 정원을 220명으로 연간 예산을 기존 2천만 원에서 15배인 3억 원으로 파격적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했다. 한 기관의 인원과 예산이 이토록 급격하게 확대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풍경을 바꾸는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무연탄 개발은 전국 각지의 연탄 공장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서민들의 방을 데우고 밥을 짓던 19공탄은 땔감으로 사라지던 산의 나무들을 지켜주는 소중한 울타리가 되었다. 박정희의 강력한 산림 녹화 정책 뒤에는 문제의 근원을 꿰뚫어본 박태준과 이정환의 보이지 않는 차관이 있었던 것이다. 이 성공적인 경험은 박태준이 국가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최고 결정권자를 설득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어내는 능력을 입증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그의 다음 무대는 한반도를 넘어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다. 1963년 가을, 군복을 벗은 박정희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민간 정부의 출범을 알렸다. 그는 새 정부를 구상하며 박태준에게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연이어 제안했다. 그러나 박태준은 두 제안을 모두 단호히 거절했다. 권력의 중심에 서기보다는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강직한 성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국회의원직을 제안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정치판은 불합리의 종합판 같습니다. 저는 당이 결정해도 안 맞으면 반대할 놈입니다. 저를 골치 아픈 말썽쟁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장관직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내각에 들어가면 카카이 새 정부가 민정이 아니라 군정의 연장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정치와 거리를 둔 그는 미국 유학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청와대로 불러 새로운 임무를 제안했다. 님자, 유학을 포기하고 일본 특사로 다녀오게. 박태준이 또다시 사양하려 하자 박 대통령은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보낸 친필 편지를 보여주었다. 일본 측은 특사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명시했다. 1. 일본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 2. 통역이 필요 없는 유창한 일본어 구사자. 3.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세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은 박태준 외에는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운명을 받아들였다. 훗날 역사가들은 바로 이 순간을 한국의 제철 사업, 포항 제철의 싹을 틔울 미랄이 떨어지는 순간으로 기록하게 된다. 특사로서 박태준은 홋카이도에서 가고시마까지 일본 열도 전역을 누비며 산업시설을 시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바로 일본의 정신적 지주이자 양명학 대가인 야스오카 마사히로였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이어진 대담 후 야스오카는 배석자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소회를 털어놓았다. 침착 중후한 인물이요. 마치 큰 바위를 대운 듯한 무게가 있었소. 일본의 거목은 젊은 특사의 잠재력과 그릇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 만남은 훗날 포항제철 건설 과정에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훗날 박태준은 자신의 아호를 청암, 즉 이끼 낀 바위로 삼았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이끼 낀 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시간의 무게와 지혜를 품은 존재를 상징한다.